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가 현지 시각으로 8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최대 관심은 인공지능의 진화인데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선두주자의 우리 기업들도 도전장을 내밀 계획입니다. 이동통신요금 25% 할인 요금제가 출시된 지 15개월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가입자 중 25% 할인 요금제 가입자는 83%에 달하는데 이는 번호 이동보다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달이 태양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 현상이 3년 만에 전국에서 관측됐는데요. 이번 부분일식의 특징부터 일식 관측이 왜 과학적으로 중요한지 오늘 특별 출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 마약류가 늘면서 국내 마약 사범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변과 모발 속에 남은 마약을 찾는 방법부터 마약 고유 성분을 분석해 수사하는 방법까지 사이언스 CSI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9가 현지 시각으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생활 곳곳으로 파고든 인공지능 AI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ES가 열릴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CES에 출품하는 가전업체들은 물론 관람객들 역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AI, 즉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홈 시장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구글과 아마존이 올해는 얼마나 진화한 AI 기술을 내놓을지 세계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자사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선보이며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섭니다. 저희는 이번 CES에서 방문객들에게 인공지능 체험을 시켜드릴 LG 신큐 AI 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LG 신큐 제품들이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AI 기술 경쟁은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 사이에도 뜨겁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관련 비중이 높아진 CES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넘어서는 신기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모빌리티 기술 리드 시스템은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차량 내의 오감 요소를 통합 제어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감정과 상황에 맞게 차량의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밖에도 로봇과 일반 생활 과정에서도 AI가 새롭게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또 국내외 통신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새로운 통신망 시대를 연 5G 기술이 AI를 어떻게 도약시킬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신기술의 향연이 펼쳐질 이번 CES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4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곳 현지 시각으로 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CES 2019에 카이스트가 참가합니다. 카이스트는 이번 전시회에서 인공지능과 바이오 IT 융합 분야 혁신 기술을 전시하고 카이스트 창업기업 5개 회사의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CES에 참가하거나 기술을 출품한 사례는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주원돈 수석연구원과 캐리마 이병극 대표이사가 올해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원돈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은 첨단 광학계 설계와 정량적 조립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광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병극 캐리마 대표이사는 초고속 연속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3D 프린터 산업 성장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YTN,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월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겨울철 산불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원인인데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이 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주로 3월과 4월, 봄철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겨울 산불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79건, 산림 50헥타르, 축구장 70개 면적의 숲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도 벌써 예년의 4배 수준인 8건의 산불이 발생해 21헥타르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특히 새해 초 산불이 발생한 양양 지역도 이례적 대형 산불로 축구장 면적의 3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일부터 산불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1월에 주의가 발령된 건 2007년 산불 재난관리체계 정비 이후 처음입니다. 낙엽도 살짝 말라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눈비 소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건조 경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은 더 위험합니다. 올겨울 이례적으로 눈이 적은 데다 건조한 강한 바람 탓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짝 메마른 낙엽이 연료가 되는 데다가 100두다간을 넘는 건조한 강한 바람이 불길을 더 강하게 일으키고요. 동해안의 소나무는 불에 더 잘 타기 때문에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철 눈이 내리는 횟수와 적설량이 줄어들면서 산불 위험 시기가 봄에서 겨울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이 25%로 상향된 이후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 자료를 보면 25% 요금 할인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99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0% 할인을 포함한 전체 요금 할인 가입자는 2,412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 전체 요금 할인 가입자 가운데 25% 요금 할인 가입자 비중은 2017년 12월 중순 31%에서 지난해 5월 말 64%로 급등했고 6개월 사이 83%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매월 11,000원 한도인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수준인 125만 명에 그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요 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KT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드림라인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통신장애를 일으킨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KT 아현국사를 비롯해 등급이 하향 분류된 국사는 모두 9곳이었습니다. KT에서는 아현국사와 홍성국사, 남천안국사가 C급이 아닌 D급으로 분류돼 있었고 SK브로드밴드 광주센터 2곳과 LGU+ 서울중앙국사 등도 C급이 아닌 D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권역 축소로 등급 하향 조정이 필요한 국사도 3곳 발견해 등급을 낮췄다고 덧붙였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LTE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른 시설은 지하상가이고 가장 늦은 곳은 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LTE와 와이파이, 3G 무선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결과 주요 시설별로는 지하상가의 LTE 평균 다운로드 전송 속도가 262Mbps로 가장 빨랐습니다. 반면 고속도로는 119Mbps로 가장 늦었습니다.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권역별로 보면 광주가 185Mbps로 가장 빨랐고 경북이 125Mbps로 가장 느렸습니다. 통신사가 지하철이나 카페, 편의점 등의 무선 인터넷을 구축해 해당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용 와이파이의 다운로드 속도는 기차 역사가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전국에서 달이 태양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부분일식은 천문학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부분일식의 특징부터 일식 관측이 왜 중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천문연구원 최영준 우주과학연구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요일 오전이었죠. 2016년 이후 3년 만에 전국에서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 직접 계셔서 그 일식 현장을 전부 다 관측을 하셨을 텐데 일단 현장 분위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일요일 오전이라서 그런지 네. 여러 시민들하고 또 직원들이 같이 나와서 보현산에 있는 155mm 굴절 망원경하고 태양 플레어 망원경으로 일식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전국적으로 또 중앙과학관이나 과천과학관 그리고 여러 지역 천문대들 이런 곳에서 네. 함께 관측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일식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장 시민분들의 얼굴 표정을 그냥 사진으로 봤는데 와 하는 그런 아이들의 표정이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자, 이번 일식이 부분 일식이긴 했지만 꽤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8시 반경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네. 태양이 달에 의해서 조금씩 가려지기 시작을 해서 한 9시 반쯤에 완전히 가려지는 그런 부분 네. 일식이 일어났는데요. 아침에 전국적으로 약간 구름들이 좀 있어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 못 보기 보는 좀 거 아니냐.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네. 한참 많이 가장 절정인 9시 반쯤부터는 날씨가 점점 맑아져서 여러분들이 좀 즐길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현산 천문대에서도 라이브도 좀 중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초기에는 조금 날씨도 좀 흐리고 해서 약간 긴장하게 됐던 것 같아요. SNS 라이브까지 준비를 하셨었군요. 네. 그래도 구름이 좀 끼긴 했지만 9시 45분이었나요? 서울 지역에서는 그때가 가장 일식의 절정이었다고 알려졌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측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식이 일어나면은 지구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해당이 됐었는데, 근데 일식도 뭐 개기 일식도 있고 금환 일식도 있고 부분 일식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분 일식으로 관측이 가능했는데 혹시 개기 일식이나 금환 일식으로 관측 가능한 지역도 있었나요? 이번 부분 일식은 우리나라하고 또 동아시아 그리고 또 북태평양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한 네. 부분 일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 날 그때는 금환 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이에요.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분 일식으로만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금환 일식이 일단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금환 일식은 기본적으로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완전히 가려가지고 달이 태양을 가리는데 태양이 아예 안 보이면. 네. 완전히 안 보이면 개기일식이고요. 개기일식이죠. 그다음에 바깥에 동그란 원으로 태양이 좀 도넛처럼 보이면요. 도넛처럼 네. 태양이 조금 바깥으로 보이면 이것을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금가락지처럼 태양이 좀 그렇죠. 주위를 보인다고 그렇게 금환일식으로 부르는 거군요. 네. 자, 여러 번 나온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일식 왜 일어나는 건가요? 일식은 달이 태양 앞을 지나가면서 네, 태양을 가리는 현상인데요. 네. 그런데 태양은 달보다 한 400배 정도 크기가 큽니다. 예. 그런데 하필이면 거리가 400배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크기랑 태양의 크기가 똑같아요. 우연히 또 그렇게 네, 되네요. 그러니까 앞을 지나가면서 가리게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달도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예. 이게 같은 평면에서 같이 돌면 매번 금음 때마다 일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매달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달 일어나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이 궤도 평면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궤도 평면이 약간 서로 따라 다릅니다. 약간 그래서 다르군요. 5도 정도 기울어져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 보는 건데 네. 올해는 1월 초하고 12월 말이 끼어 있으니까 이제 운 좋게 세 세 번이 번을 됐군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올해가 진짜 좀 특별한 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식 관측이 단순히 좀 신기한 천문 현상이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태양 연구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보면 태양이 눈부시기 때문에 태양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태양을 가리게 되면 태양
주변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물질이 분출되고 있는 이런 모양들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태양이 가려졌을 때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분출되어 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 물질들이 지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나 아니면 여러 전자장비에 영향을 예. 미쳐서 이제 삶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죠. 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태양풍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태양풍이 아주 세게 갑자기 날아오면 태양 네. 폭풍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폭풍이 한번 세게 불면 그러면 통신대 두절되기도 하고 마비될 수도 있고요. 전력망이 마비될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일들이 생기죠. 물론 그런 실제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네. 태양이나 아니면 태양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잖아요. 네. 다른 별들은 너무 멀어서 점으로 보이지만 태양은 아주 가까이 있어서 아주 모양으로 상세히 우리가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별의 대표 선수로 이 태양을 태양이요.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태양을 가리고 태양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뿐만 아니라 일식은 유명 가설의 증거로도 이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100년 전이죠. 1919년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는데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면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시겠는데 네.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의 공간이 휘어진다는 뜻입니다. 아, 네. 그런데 태양이 있을 때의 별에 위치하고 그리고 태양이 없을 때의 별에 위치하고 두 개를 정확하게 찍고 싶은데 네. 태양이 없을 때는 밤이니까 찍을 수 있죠. 예. 하지만 태양이 있으면 별빛은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마침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태양을 딱 가려주면 네. 그 주변에 있었던 별들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찍고 난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겹쳐보니까 태양 주변에 있던 별들의 위치만 조금씩 이동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왜곡 현상이 그렇죠. 일어났군요. 그렇게 해서 공간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된 거고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정말 100년 전에 그때 당시의 일식은 지금보다 더 떠들썩하게 세상을 놀라키게 했던 그런 현상이었을 것 같네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앞으로 천문연과 나사가 공동으로 일식 연구에 참여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연구 프로젝트인가요? 네,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태양 코로나 그래프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그래프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태양을 가리는 장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에다가 인위적으로 태양을 가리는 장비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그 주변에 나오는 코로나랑 물질 분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하고요. 그런 장비인 거죠. 그래서 네. 천문연구원하고 나사가 같이 만든 이 장비를 올해 여름에는 높은 고고도 풍선에 올려가지고 네.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내후년쯤에는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 올려가지고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내후년까지요. 그때 좀 네. 반가운 소식이 들리길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의 일식은 뭐 전부 부분 일식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언제쯤 개기일식을 볼 수 있을까요? 한 19년 정도 기다리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년 뒤에요? 2035년 9월경에. 네. 근데 통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양하고 원산 지역에서 개기일식이 관측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평양과 원산 지역에서 2035년에 과연 남측의 우리 주민들도 함께 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정말 올해 첫 시작을 이렇게 우주쇼로 시작을 했던 만큼 더더욱 뜻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또 한 번의 월식과 한 번의 일식이 남아 있잖아요. 놓치신 분들은 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최영준 우주과학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얕고 짠 호수인 중동의 사해가 2050년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해 상류에 있는 호수에 댐과 운하를 건설하면서 유인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주변 광산업체 등이 물을 마구 끌어쓰기 때문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소금 호수로 염분이 높아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며 밀도가 높아서 사람이 몸을 담그면 저절로 떠오릅니다. 또 각종 유기물이 함유된 사해 진흙과 소금은 인기 상품이며 근처에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 등이 있어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해발 마이너스 430m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호수인 사해가 2050년까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If we keep on taking fresh water from nature, from the Sea of Galilee or from the Euphrates, for example, we will eventually ruin the local environment. We need to take care of nature as well, or else we will all sink with it. 사해의 수면은 실제로 매년 1m씩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인구 증가와 농업 확산으로 폭증하는 물 수요를 채우기 위해 댐과 운하를 건설하는 바람에 물 유입량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변의 광산업체 등이 사해에서 마구 물을 끌어다 쓴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Or we're going to see potentially more conflict arising out of these increasingly scarce water resources. 뿐만 아니라 사해 주변에는 곳곳에 싱크홀이 생겨 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사해의 수면이 내려가면서 빗물이나 하천에서 스며든 담수가 땅속의 소금층을 녹여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홍해의 물을 끌어들여 사해로 투입하기 위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늦어질 경우 사해는 결국 말라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우주수장의 방미 초청을 철회하면서 양국의 우주 미러리 파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짐 브라이든스틴 미 나사 국장은 언론 회견에서 일부 상원들의 항의를 받고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에 대한 초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나사가 초청 철회를 직접 통보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공식 경로로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나사 국장은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중 소유주 캡슐에 난 구멍이 러시아가 미국 우주인을 겨냥해 고의로 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미묘한 갈등이 생기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로고진 사장의 미국 방문은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일명 천인 계획을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7천여 명의 정상급 과학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의회에서 중국은 천인 계획을 통해 해외 중국인 과학자를 유치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절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싱크탱크인 중국 세계화연구소는 중국은 천인 계획 운영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미국의 천인 계획 저지 노력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 곳곳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겨울 철새들입니다.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추운 겨울에 자원봉사자들의 먹이주기 행사로 철새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푸른 하늘을 검게 수놓은 독수리떼. 몽골에서 3,000km를 날아와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경남 고성에 온 독수리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500여 마리. 강원도 등 북부 지역에서 먹이 구하기가 쉽지 않아진 독수리들이 먹이를 찾아 남쪽으로 더 내려온 겁니다. 이곳에서 독수리들은 먹이 구하기가 한결 편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독수리들을 위해 조류협회 봉사자들이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또 제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먹이터에서 먹이를 주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지 않은. 경남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 멸종위기종인 큰 고니와 천연기념물인 제두류미 등 대표적 겨울 철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기업 봉사단이 이곳을 찾아 새 먹이가 되는 벽실을 논에 뿌려줍니다. 철새들이 농약에 오염된 먹이를 먹고 죽는 일을 줄이기 위해 10년 전부터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낙오가 되면서 이동을 못하는 철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철새들에게 저희가 먹이 주기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다음 이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남녘으로 날아온 겨울 진객 철새들. 봉사자들의 먹이 주기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마약 사범은 3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종 마약류가 증가하는 추세라 정확하고 다양한 감정 기법이 필요한데요.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마약 퇴치에 앞장서는 법 화학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법 화학 감정이란 화학 물질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마약 사건에 주로 쓰이면서 범인 검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계신 곳이 법 화학 감정실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법 화학 감정은 화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해 마약 사건 또는 유해 화학 물질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는 감정을 말합니다. 네. 마약 감정의 경우에는 압수된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해 마약류 진위를 확인한다거나 또 마약류가 함유되었을 경우 시료에 어떤 마약류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약류 남용이 의심되는 피의자의 소변이나 모발을 통해서 피의자의 마약 남용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변이나 모발로요? 네. 또 마약류뿐만 아니라 농약, 독극물, 중금속 등 기타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분석도 각각 사건 수사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서 압수당했다 이런 기사들은 종종 저희가 뉴스로 접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압수당한 이런 마약은 성분 검사를 거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 성분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마약 관련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를 압수를 하게 됩니다. 네. 분말 형태도 있고 알약, 결정체, 액체 등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 대개 압수물들이 한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물들입니다. 혼합도 있군요. 예. 그런 그 압수물들이 어떤 성분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 법화학감정실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기기 분석을 통해서 그 압수물의 성분들을 분리하고 확인을 해서 네.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어떤 마약류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그런 마약을 투약한 피의자들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우선 소변을 통한 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변 감정은 마약류 복용 후에 수일에서 2주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까지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감정실에서도 전체 감정물의 한 35%를 차지할 만큼 가장 일반적인 감정물입니다. 네. 소변 감정은 서로 원리가 다른 두 가지 시험법을 통해 감정 결과를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상 예비 시험과 확인 시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로요? 예. 네. 예비 시험은 1시간 이내에 감정이 완료되어서 마약 복용 여부를 수사팀에게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네. 마약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는 물질에 의해서 판정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군요. 예. 그래서 예비 감정 양성 시료는 반드시 확인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양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네. 최종 결과를 판정하게 됩니다. 확인 시험 결과는 해당 마약 외에 어떤 물질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100%인 네. 감정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뭐 소변 감성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막 다른 사람의 소변이랑 대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변 감정 시에는 네. 감정 의뢰된 소변이 혹시 물을 섞은 희석 소변이 예. 아닌가, 아니면 뭐 겉모양은 소변이랑 비슷하지만 사실은 소변이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변 감정 양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을 여러 가지 시도에도 대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변을 이용한 DNA 감정을 통해서 네.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기 소변인 양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막아내고 계셨군요. 네. 자, 그리고 소변 감정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감정법이라고는 하셨는데 마약 복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그 기간이 최대 한 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한 달 저보다 훨씬 더 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면은 어떻게 감정해내나요? 네, 사람이 마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그 약물이 체내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대사 과정을 통해서
뭐 소변이나 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체내에 있는 마약 성분이 다 배설이 되어서 소변은 더 이상 마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그 소변에서의 검출 기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발 감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발을 그때 수행하는군요. 네. 예. 이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이제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처럼 약물의 일부는 모발에 축적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모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발에 축적된 그 약물을 확인하는 감정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음모나 겨드랑이 털 등 신체의 모든 채모가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모발은 또 소변보다 상대적으로 감정 가능 기간이 길어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개월에서 1년 이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머리카락 경우에는 자라나는 길이가 일정하다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복용 시기 추정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뭐 마약 성분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또 어떤 감정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지를 들어봤는데, 근데 법화학 감정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셨는지 이 부분도 듣고 싶거든요. 2009년경인가 그 남자 프로농구 외국인 용병의 대마초 흡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변 감정을 통해서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모발 감정을 통해서 밝혀낸 바가 있어가지고 기억에 남고요. 네. 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각성제로 쓰이는 카트라는 식물이 있어요. 네. 그것을 천연 그 염색제인 헤나로 위장해서 국내로 일반이 발현의 시도가 있었는데 성분 감정을 통해서 그것이 헤나가 아니라 카트라는 것을 밝혀냈던 것도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2016년 정도에는 그 시중에 요즘에 그 전자담배가 많이 유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액상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것이 그 담배 성분이 아니고 대마 성분이었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기억에 남네요. 시중에 그게 유통이 되고 있었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약 문제가 2009년부터 2016년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줄지 않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이 마약 거래가 은밀하게 좀 손쉽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좀 더 폐해가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내에서 남용되는 마약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그 약물이 그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국내에 남용되는 필로폰은 주로 해외에서 밀조돼서 밀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필로폰 밀조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중국이요? 네. 중국 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네. 최근에는 중국 내 필로폰 밀조는 많이 감소한 듯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밀반입되는 필로폰 양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중국 필로폰 밀조 조직이 타이완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 주변 국가로 이렇게 본거지를 옮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의 이제 교류 중대화, 인터넷 발전 등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 필로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로폰은 육체적이나 정신적 의존도가 매우 커가지고 단 한 번만 투약을 해도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의 늪에 빠지고 되네요. 빠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물이라서 상당히 심각하죠. 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마약 지문 감정이라고 하던데 이게 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제 해외의 필로폰 밀조 조직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필로폰을 유통했을 경우에 그 밀조 조직이 만든 필로폰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저희가 알고 있다면 그 밀조 조직을 추적하는 수사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마약 지문 감정이란 이 다양한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압수한 필로폰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제조 및 공급원을 찾아내서 수사를 지원하는 감정 기법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사건 간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거죠. 사람의 고유 지문처럼 마약에도 지문이 있다 이런 말씀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건 해결하시다 보면 보람도 그만큼 클 것 같아요. 가장 보람이 느낄 때가 언제인지 또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과학 수사가 이제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과학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과학 수사라는 것이 과학 기술이라는 도구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근거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의 한 단계 한 단계가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고 네. 또 그 실험 자료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이 과학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이렇게 묵묵히 수행한 작업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람입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 수사가 더욱 더 많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사실 범죄수법이 최근 들어서 날로 고도화되고 또 다양해지면서 이런 과학 수사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은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화학감정관 서승일 연구관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일 일식을 놓치셨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또 한 번의 부분 일식이 나타나는데요. 이 밖에도 다음 달 20일에는 슈퍼문이 떠오르고요. 제헌절인 7월 17일에는 월식이 펼쳐지는 등 우주쇼는 계속 이어집니다. 슈퍼문이나 월식은 도구가 없이 봐도 괜찮지만 일식은 꼭 전문 장비를 착용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